낭만서점 10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 허입니다. 네, 점점 날이 더 더워지고 입추도 지났다는데 저는 요즘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부슬비가 내리면서 네. 습한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오늘 또 경환 씨 컨디션이 네. 안 좋으시잖아요. 네,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아이고. 느껴지면서 네. 내일과 모레 이제 지방 투어가 시작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럼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네.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어떠신가요? 울고 싶어요. 예. 이제 그거밖에 없겠군요. 경환 씨의 여러분 쾌유를 빌어주십시오. 저희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딸기우유 사랑님입니다. 야행을 잘 들어주셨군요. 네. 나오키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니만큼 일본에서 광고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를 좋아하는 제 친구가 야행에는 모리미 특유의 유머가 나오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해서 안 읽었었대요. 네. 그런데 낭만서점에서 다룬다고 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책 선물도 받으셨다고요? 인증샷 남겨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댓글 남겨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 국적을 가지신 우리 낭만서점 팬이시잖아요. 네. 한국어를 잘하시는 일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봄날님 여름맞이 이벤트 참여하신다고 남겨주셨는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밑에 코즈모폴리터님이 군대 시절 최고의 명작이었다고 또 댓글을 함께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걸 보다 보면 성별을 알 수 없었는데 네. 코스모폴리턴님 남성으로 밝혀졌네요. 네. 예. 그리고 기분 좋은 17님입니다. 여름맞이 이벤트 참여하신다고요.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 두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책 분량이 짧아서 여름에 몸이 지치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읽고 나면 서늘한 감정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AKA 아생님, 제가 읽었던 등골 오싹한 책은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라고 하셨네요. 2년 전에 읽고 손끝이 서늘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교육 쪽에 몸을 담고 계신데 이야기 속 아이의 모습이 더 섬뜩하게 다가오셨다고 하네요. 네. 어제는 또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낭만서점에서 다뤄주셨던 책들을 검색했다고 하시는데 최근 에피소드 책들은 다 대출 중이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동네에 낭만서점 청취자가 많나 보다 하는 생각과 교보문고 가서 읽어보라는 뜻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엘리0203님 여름맞이 이벤트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책은 엔젤라 카터의 피로 물든 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카터만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새롭게 쓴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던 그리고 낭만서점에서도 다뤘던 차일드 44. 네. 영화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책은 정말 재밌게 봤다고 역시 귀신보다는 사람이 훨씬 무섭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네. 이 소설 때문에 어떤 블로그를 들어갔다가 그 살인자들의 계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룰 책과도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네. 낭만서점 팟캐스트 이 공지란에 보면요. 여름맞이 이벤트 당첨자 발표라고 8월 7일에 업로드가 됐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분들이 다 뽑히셨습니다. 네. 영화 예매권을 다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AKA 아생님께는요. 또 책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 북뉴스@교보북.co.kr로 책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세요. 지선 씨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 향수 바꿨어? 러비더비 섬유향수요. 러비더비 섬유향수? 네, 냄새 배인 후 신발에 뿌려주면 항균 탈취도 되고 향기는 얼마나 좋은데요. 애들 교복, 남편 정장, 쾌쾌한 방냄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지금 구매해야겠다. 지금 러비더비 신규 가입하면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이 0원이에요. 빨리 신청해요, 선배.
지금 러비더비를 검색해보세요. 서강준이 추천하는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을 영원히 드립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러비더비.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명견 만리 권한 이유는? 이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도서 명견 만리를 추천해서 화제인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책도 읽지 않고 무의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 만리는 누구에게나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밀려오는 지금 명견만리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며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고 세상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까지와 다르다면 정치도 정책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당연한 미래의 모습에 공감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천으로 명견만리의 판매량이 평소보다 25배 급등해서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등 이 시대 강력한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문 대통령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셀럽들이 이렇게 책 추천하면 판매량이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분들이, 우리 책 좀 누가 안 들어주나. 네, 이런 바람들을 좀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진짜 명견만리는 대통령이 네, 이렇게 또 직접 나서서 소개를 해줬으니까, 네. 예, 큰 반향이 있네요. 네, 저에게도 반향이 있었어요. 검색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이 도대체 뭔가? 이걸 장바구니에 담아마라까지 갔었는데 낭만서점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네. 담지는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리포터 쓴 조앤 롤링 연 1069억 벌어 작가 1위라는 소식입니다. 인기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작가에 선정이 됐습니다. 6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최고 소득 작가 순위에서 롤링은 연간 9,500만 달러, 약 1,069억 원을 벌어서 1위에 올랐는데요. 연간 8,700만 달러를 벌며 수년 동안 1위를 지켰던 스릴러 소설의 대가 제임스 패터슨을 제치고 조앤 롤링이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9년 만에 펴낸 복귀작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덕분인데요.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는 지난해 7월 출간 이후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등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바로 이 작가의 작품을 오늘 저희가 다룬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설레입니다. 네, 연간 1,069억 원이면 이게 분당 1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게요. 그럼 시급으로는 얼마예요? 지금 한 댓글 소개하는 동안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18만 원이 60분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800만 원 정도의 네, 780만 원. 네. 예. 대단합니다. 네. 네네. 해리포터 시리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리즈는 알고 계실 텐데요. 조앤 롤링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오늘 저희가 다룰 텐데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은 여름 특집 3부작 우리를 오싹오싹하게 하는 소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야행 다뤘었죠. 네. 일본 소설이었는데 참 오싹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난주에는 현기증이었습니다. 네. 프랑크 틸리의 작품이었죠. 네. 동양의 공포와 서양의 공포 한 편씩 들여다본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오늘도 어쩌다 보니 서양의 공포라고 하기에는 좀 추리 탐정 소설에 가까운. 네. 그리고 방금 분당 18만 원을 벌고 계신 조앤 롤링의 소설. 예. 이 소설도 또 3부작이라면서요? 네. 이 작품이 이제 코모란 스트라이크라는 탐정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이거 말고도 앞에 전작 2편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바로 그 두 편에 이어서 출간된 커리어 오브 이브를 오늘 다루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문학수첩 편집자시죠? 이소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수첩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프닝하고 댓글 소개하는 동안 웃음을 참으며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집자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런 팟캐스트나 혹은 뭐 책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신 거는 뭐 이렇게 드문 경험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나오셨는데. 많이 긴장돼요. 어.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롤링 이야기를 해야 해서 예. 하지만 뭐 벌써 오프 더 레코드에서 네. 틈나는 대로 롤링에 대한 어떤 정보를 던져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아 오늘 낭만서 좀 풍성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저희가 모리미 도미코의 작품은 일본 작품이었고요. 프랑크 틸리에는 뭐 프랑스 작가니까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조앤 롤링은 또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니까 네. 영미 문학의 어떤 공포를 체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제목부터 의미심장해요. 음. 네, 커리어 오브 이블입니다. 예.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번역본 안에서는 죄악의 삶. 죄악의 생. 네. 저희가 폐악의 삶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블루 오이스터 컬트라는 실존하는 밴드의 노래 제목이자 노래 가사예요. 들어봤다 지금 했더니 실존하는 밴드군요. 네네. 네. 그게 일권 맨 궁금했는데. 앞에 이제 첫 페이지에 거의 그 가사가 인용돼 있고 저희가 번역한 건 죄악의 생입니다. 죄악의 생, 예. 죄악의 삶. 그러니까 이제 죄가 막 나오니까 이 나쁜 일이 나오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탐정이 나오고 딱 이렇게 각은 잡힙니다. 이제 범상치 않은 일들이 예, 터지겠구나.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를 좀 짜릿짜릿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이코패스가 등장해서 이렇게 좀 자기 얘기를 하는 소설 몇몇 다뤘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 같아요. 첫 장부터 그냥 네.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 작품을 편집자님은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재미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편집자는 독자이지만 네. 편집자여서 이제 혹시 작가가 뭔가 실수했을까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롤링은 글쓰기에 뭐 장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형용사를 꼭 2개 이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2개, 3개, 4개. 그래서 시체를 보면 보통 이제 핏기가 없으니까 하얗다, 네. 창백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그걸 자연스럽게 읽기가 엄청 힘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칼로 찔러도 그냥 찔렀다가 아니에요. 찌르고 또 찔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우리말로. 그래서 이 표시가 있었군요. 문장 안에서 한 문장 더 쓰는 표시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앤 롤링 같은 유명한 필자들은 어디인가에 이제 글을 쓰거나 할 때 글자당 수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막만 아무래도 쓰면 어떻게 되지? 글을 길게 쓰는 편이 원고료에 도움이 돼서 조앤 롤링도 혹시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뭐 지금이야 이제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원고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 네. 근데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 인터뷰에서 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탐정의 조수 로빈 엘라코트가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탐정 보조, 그다음에 조수까지 이제 이번에 커리어 오브 이블에서는 승격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감시 훈련도 받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임시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전 편에서는 근데 이제 그 쿠쿠스 콜링에 보면은 스트라이커가 칭찬을 해요. 구두점을 맞출 줄 아는 비서가 들어왔다며. 예.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롤링이 인터뷰에서 그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런던에서 이제 타이핑하면서 임시직 활동할 때 네네. 밥벌이를 하면서 소설을 써야 해서 타자를 굉장히 빨리 쳤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임시직을 하면서 집세를 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이제 로빈한테 투영된 거고요. 근데 커리어 오브 이블은 작가가 가장 전작에 비해서 계획을 많이 세운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트를 만들어서 오늘 어디까지 진척됐나. 근데 쓰고 지우고 해서 뭐 거의 뭐 쓴 것보다 지운 게 더 많은 그런 날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평론가님 말씀대로 뭐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근데 저는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네네. 이 커리어 오브 이블이 1, 2권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쿠쿠스 콜링이랑 실크 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장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 권인가요? 분량은 비슷해요. 분량은 두 권, 비슷한데 예. 두 권씩이에요, 예. 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쯤에서 작가 소개를 또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뭐 조앤 롤링 너무나 유명한 작가지만 근데 이 책의 여러분 이름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조앤 롤링이 쓴 소설을 찾아야지 하고 서점에 가시면요 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 이름은 로버트 겔 브레이스입니다. 예. 조앤 롤링이 일부러 필명을 네. 썼다죠. 네. 네. 하지만 뭐 로버트 겔브레이스 자체를 창작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로버트 겔브레이스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조앤 롤링의 양력을 간단하게 경환 씨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로버트 겔브레이스, 조앤 롤링의 필명입니다. 1965년 7월 영국 웨일즈의 시골에서 태어난 작가 조앤 롤링은 딸아이를 데리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무명의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199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직장도 잃게 되자 포르투갈로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현지 기자와 결혼해서 딸 제시카를 낳았습니다. 3년 뒤에 결혼은 파경을 맞았고요. 그녀는 에든버러로 돌아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보조금으로 간신히 살던 차에 마침내 오래전에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생각해냈던 해리포터 이야기를 끝마치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1996년 6월 그녀는 마침내 원고를 완성했고요. 처음 몇 번은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는데 저작권 대행업자 크리스토퍼 리틀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롤링의 책을 블룸스베리 출판사에 팔아주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그녀는 2005년 공식 재산 집계만 1조 원에 이르게 됐고요. 포브스지 선정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40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겔브레이스라는 필명으로 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가 활약하는 범죄 소설 쿠쿠스 콜링, 실크 웜, 커리어 오브 이블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 참 이 감동을 좀 주는 게 정말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해해서 이 정보를 입수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우리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로버트 겔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네. 그렇게 큰 반향은 네. 일어나지 않는데 그 뒤에 조앤 롤링, 난 사실 조앤 롤링이지 밝히게 되며 그 다음 이게 엄청난 또 반향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의도적인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2013년에 네. 처음 쿠쿠스 콜링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7월 정도에 4월에 책이 나오고 7월 정도에 네. 롤링이 쓴 거다, 동일 인물이다 밝혀졌는데 이게 우연찮게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해줘야 되는 법률회사 변호사의 부인이 트위터에 흘리면서 이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밝혀냈는데 그때까지 발행 부수는 기사상으로는 449부, 그 미국 포함 1,500부 그러다가 수치상으로 50만 7,000%가 상승했대요. 제가 50만 7천 네. 분. 그래서 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언론에서 기사를 본 거고요. 예. 쿠쿠스 콜리를 읽은 데이비드 셸리라는 편집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롤링인 걸 알고 여자가 쓴 줄 몰랐다고 그냥 군인 작가인 줄 알았다고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그 법률회사상 소송이 걸릴 뻔했을 때 롤링이 그러니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송을 안 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앤 롤링이 이 아예 남자 작가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지금
글을 썼잖아요. 로버트 게일 브레이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작의 성공을 등에 업지 않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작품만으로 좀 인정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필명을 쓴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사랑을 받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해리포터로 작가로 있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가는 장소도 제한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서 새로 출발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페르소나를 내면화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자 이름 로버트.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전작에서 한 번도 그 이름을 쓴 적이 없대요. 그다음에 게일 브레이스는 어릴 때 엘라 게일 브레이스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엘라 게일 브레이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제 LA 게일 브레이스를 할까? 그러다가 JK 게일 브레이스는 어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JK 게일 브레이스라는 게 경제학자가 실존한대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됐다는 얘기를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조앤 롤링의 의도적인 노출은 아니었군요. 예, 우연찮. 근데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지금 무너지긴 했군요. 조앤 롤링이 진짜 바랐던 건 입소문이 쭉 이렇게 아름아름 퍼져나가서 로버트 갤브레이스가 정말 스릴러 장르에서는 뭐 스티븐 킹의 뒤를 잇는 그런 작가다 이런 평가를 맞아요.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원했을 것 제가 같아요. 조앤 롤링이었다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작으로는 군인 작가의 처녀작으로는 너무 문체가 좋고 플롯도 좋고 그런 좀 그러니까 좀 좋은 평을 받았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탐정 소설을 워낙 좋아해서 추리 소설을 그러면서 해리포터도 사실 그런 일면이 있지 않냐고 밝힌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장르를 쓰고 싶었고 사건만 있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래 지속되길 바랬는데 네 너무 빨리 탄로나서 3개월 만에 많이 아쉬워하는 거죠. 후크스 콜링 나오고 3개월 만에. 네. 네. 그리고 그 판매 추이를 보면 해리포터 1탄이 나왔을 때랑 그렇게 다르지 않대요. 그러니까 작가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요? 예, 근데 그럼 기대해 볼 만했는데. 네. 예, 지켜보면서. 그렇죠. 해리포터의 명성을 등에 업지 않고 얼만큼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었을 텐데. 예, 그럴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예. 경환 씨는 뭐 로버트 갤브레이스로 글을 쓴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말고 그냥 조앤 롤링에 대해서는 원래 좀 정보가 있으신 편이었나요? 저는 영화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죠. 예. 그냥 원작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그냥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지 뭐. 예. 그리고 그 사진 크게 이렇게 많이 나와기 네네. 때문에 이렇게 뭐 실물 좀 뵙고 그런 거죠. 예. 근데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알고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저는 묘하게 좀 연상이 되던데요. 알고 보니까. 네. 예. 모르고 봤다면 몰랐겠지만은 알고 보니 해리포터 영화에서 이제 마주쳤던 그런 장면이라든지 인물의 어떤 캐릭터 묘사 같은 게 조앤 롤링이구나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늘 조앤 롤링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뭐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런 성공은 정말 너무나 갖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정말 수많은 무명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앤 롤링을 보면서 글을 쓰고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명 정도만 이런 성공을 거둘 텐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좀 짠한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요, 저는. 조앤 롤링이 너무나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왜 영미권에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을 굉장히 칭송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미권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조앤 롤링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항상 이렇게 꿈을 이렇게 갖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좀 환기시켜주는 이중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유명 작가가 필명으로 또 다른 작품을 발표한 뭐
몇 명이 있는데요. 이번이 처음은 소개를 아닙니다. 해드릴까요? 네. 로맨가리 그리고 에밀 아자르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네. 것이 로맨가리 사후에 밝혀지는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로맨가리는 뭐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와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네, 프랑스 작가인데요. 뭐 외교관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늘의 뿌리로 콩쿠르상을 받기도 했죠. 근데 이 로맨가리가 60대가 이제 됐을 때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밀 아자르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발표한 이유가 이제 로맨가리가 원래 주목을 받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본인이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 그 마음에 대해서야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 자기야폐생으로 네, 콩쿠르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콩쿠르상은요, 동일 작가에게 2번 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 내에서도 에밀 아자르와 로맨가리가 같은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네. 이때는 비밀이 잘 지켜졌네요. 그러게요. 트위터가 없어요. 아, 트위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결국 로맨가리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밝힌 건 그의 이제 사후에 네. 이 유고집이 이제 나오면서 본인이 글로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었죠. 예. 저는 로맨가리도 진짜 대단한 인물이구나. 치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롤링이 뭐 콩쿠르상까지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에밀 아자르와 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커리어 오브 이블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은 쿠쿠스콜린과 실크웜에 이어서 코모란 스트라이크라는 탐정이 나오는 세 번째 소설입니다. 이 코모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전직 헌병대 출신의 탐정인데요. 코모란은 이 앞서 두 편의 작품에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해결하며 많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190cm가 넘는 큰 키와 전쟁에서 잃은 오른쪽 다리에 단 의족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모란에게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 로빈 엘라코트가 있습니다. 탐정 사무실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코모란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정 사무실의 로빈 앞으로 웬 상자가 하나 배달됩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어떤 여자의 잘린 다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걷어들이네 사지를, 팔다리를, 목을 목이 돌아간 백조처럼 갈망하거나 기도하듯이 라는 이 문구가 적힌 쪽지도 함께 발견이 되는데요. 이 문구는 스트라이크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록밴드 블루 오이스터 컬트라는 밴드의 노랫말 중 하나입니다. 코모라는 용의자로 자신에게 복수할 만한 3명의 남자를 추리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코모란의 증언으로 10년을 감옥에 갇혔던 도널드 랭이라는 전직 국경수비대 출신의 남자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노엘 브록뱅크라는 남자인데요. 노엘은 코모란 때문에 자신이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코모란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제프 휘태거입니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코모란은 이 제프 휘태거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3명 중에서 과연 코모란 사무실로 여자의 다리를 보낸 살인범은 누구일까요? 예. 아무래도 소설을 읽으면서 일단 블루 오이스터 컬트에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건너 이렇게 좀 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실존하는 밴드였고 검색을 해보니 데뷔가 72년이에요. 네. 1972년에 1집 앨범 나왔고 2000년대에도 발표한 곡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블루 오이스터 이 컬트가 조앤 롤링이 이 자신의 노래를 이런 식으로 소설에 썼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뭐 거기까지 모르겠네. 저희 이권 마지막에 네.
노래 제목이 쫙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전부 다 블루스 오이스터 컬트의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용했던 근데 그게 면밀히 보면 이제 장 시작할 때 나오는 게 그 챕터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맞아요. 예,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뭐 이런 것도 잭 더 리퍼를 연상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일할 때는 들을 수 없는 음악이거든요. 네. 굉장히 메탈이잖아요. 강해요. 세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예. 그래요. 잭 더 리퍼는 뮤지컬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블루 오이스터 컬트랑도 히데이 살인마. 네네. 네. 그렇군요. 이 블루 오이스터 컬트, 글쎄,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쓴 노래가 어쨌든, 그래도 어떤 작가가 자기 노래를 이렇게 좋아해서 인용을 해준 거잖아요. 뭐 저는, 만약 제가 뮤지션이라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덕분에 알게 됐죠. 네. 그렇죠. 저희도. 특히나 조앤 롤링 같은 이 유명한 작가가 내 노래를 좋아했구나 이러면서 뭐 나름대로 기쁘지 않았을까 가사에도 다 저작권이 싶기도 있어서 아마 뭔가 그쪽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되게 소설 속에 쓰겠다고 허락을 받진 않았을 거야 싶은데. 그랬을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이 코모란 스트라이크라는 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직 헌병대 출신이고 키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없습니다. 이 전쟁 때 폭발로 이 다리를 잃은 것인데요. 딱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인물이에요. 캐릭터적으로. 탐정이면은 좀 뛰어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괜찮나 싶은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무릎이 시큰거리다고 소설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쿠쿠스 콜링이 시작한 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다가 바이킹이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킹을 타고 가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오른쪽 정강이 밑을 잘라내거든요. 그 2년 후에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커리어 오브 이블보다는 쿠쿠스 콜링에서 무릎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상처가 뭐 완벽하게 아문 상태가 아니어서 뭔가 약도 발라야 되고 치료도 계속 받으러 다녀야 되고 조금만 거기 2번인가 넘어지거든요. 네. 근데 넘어질 때 뭐 인대도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발은 죽어도 짓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든 다니죠. 그 돈 없는 그 탐정사무소에서 거의 매일 택시 타고 다니고 뭐 그랬어요. 쿠쿠스콜링에서. 그렇겠죠. 네. 그리고 코모란 스트라이크라는 이름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소설에도 보면 다른 이제 등장 인물들이 자꾸 코모란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 캐머런이라든지. 예.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게 그 잭과 콩나무 아시죠? 거기 나오는 거인이에요. 거인 이름이 코모란이라고 한다고 실크웜에 나와요. 그렇군요. 그 영국 민담,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민담집에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는 코널, 이제 그 코모란 스트라이크가 뭐 주로 어린 시절 자란 곳이 코널로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서 그 취재를 아마 갔겠죠. 롤링이 거기 소책자에서 발견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코널이 바닷가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어바웃 타임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언제 영국을 간다면 거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코널이 여기서도 등장하더라고요. 네, 코모런한테 코널은 되게 좋은 뭔가 고향 같은 진짜. 네, 그렇군요. 네. 이 코모란 스트라이크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이 탐정은 말하자면 결핍이 있는 탐정입니다. 어떤 탐정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바로 셜록 홈즈. 예. 와 비교해 보시면 같은 영국 탐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캐릭터가 너무나 대조적이더라고요. 우선 셜록 홈즈 같은 경우는 사건을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취미생활처럼 사건을 해결하죠. 굉장히 모든 것이 자기 머리 안에서 해결되고. 네, 교양도 넘치고. 네. 그런 인물인데 반해서 코모라는 물론 이지적이죠. 이지적인데 좀 행동파에 좀 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탐정이
21세기형 탐정이라면 코모란 같겠구나. 좀 오히려 그래서 현실감이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탐정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키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셜록 역할을 맡은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아. 그분이 이제 의족을 하신 모습으로 그래요? 연상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거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거구인지, 그러니까 코모란이 어딘가 방에 들어가면 방이 좁아 보인대요. 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빈하고 뭐 펍에 가거나 이러면 무지막지하게 먹어요. 예. 맥주도 뭐 앉은 자리에서 뭐 서너 잔, 피시앤칩스도 뭐 계속. 네. 그 로빈 키만 큰 것까지 게 아니라 덩치도 이렇게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코모란 스트라이크가 뭐 이렇게 계속 잠복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될까? 아니 뭐 차에서 예. 잠복하고 하니까요. 예. 계속 뭘 먹냐면 패스트푸드나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때울 만한 초코바 같은 걸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육질의 몸매라기보다는 이게 배도 나오고 정말 좀 아저씨스러운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흥신소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쿠스 콜링에 보면은 스트라이크가 맡은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흥신소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람난 남편 뒷조사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게 의심 가는 애인. 거의 주 고객이 그렇게 해서 이제 푼 돈, 그나마 이제 좀 돈 많은 의뢰인을 잡으면 어떻게든 이제 그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묘사한 거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머리털이 거시기 털 같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우 곱슬. 드라마가 되면 도대체 어떤 배우가 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쿠쿠스 콜링에서 첫 장면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눈을 얻어맞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거구가 다리도 절뚝거리는데 이제 얼굴 어딘가 부어서 그런 모습으로 로빈을 만나요. 첫 장면에서. 현재 여자친구는 또 라디오 진행자인 굉장히 미녀로 나오잖아요. 이게 전작에서 뭐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커리어 여기서 오브 이블에서만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이전 설정되는. 여자친구는 16년 사귄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다가 결국 이제 뭐 헤어지게 됐죠. 완전히. 그렇군요. 또 한 명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로빈 엘라코트입니다. 코모란의 사무실에서 여러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비서죠. 근데 뭐 비서라고 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코모란도 인정을 하죠. 파트너라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로빈 엘라코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6세에 약혼한 남자가 있는 상황. 그리고 계속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네. 예, 묘사가 돼서 네. 또 캐스팅하면 누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리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혼남인 매튜가 나오잖아요. 네. 예. 매튜랑 아니고 코모란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매튜한테 주긴 아까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쵸.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로빈이 뭐 여러 가지 그 아픔을 또 갖고 있는 인물인데, 저는 무엇보다 묘한 삼각관계를 지금 이 소설 안에 그려내고 있어서, 이 로버트 갤브레이스, 그러니까 조앤 롤링이 어떤 사건을 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사랑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고 싶었구나. 말하자면 셜록 홈즈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왓슨 박사와 뭐 셜록 홈즈는 일종의 동지애지 뭐 그 사랑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코모란과 로빈은 어떤 사건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동료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애인을 둔 채로 미묘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질나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둘이 뭐 하는 거야? 같은 사무실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편집자님 어떠셨나요? 아니,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전편을 읽으면 그 매튜가 좀 그러니까 너무 좀 바보같이 그려질 때도 있어서 근데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회계사잖아요. 회계사고 돈 잘 버는 그리고 어쨌든 로빈을 굉장히 사랑하고 근데 로빈은 이제 그
매튜를 따라서 런던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직을 찾던 와중에 일주일만 일하자고 해서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일주일도 받아줍니까?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일주일씩 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코모라는 고용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짝 마음에 드는데 로빈이 마음에 드는데 한 주 연장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냥 우리 둘이 계약하자. 에이전시 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되고 그때 이제 좀 큰 기업의 인사부에 취직될 뻔한 로빈이 걷어차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튜와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가 좋은 직장 그리고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직장을 바라는 약혼자와 그때까지는 인식을 못했지만 이 일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잘 맞다 천직이다 해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로빈의 마음 그러니까 공과 사가 그러니까 중첩되면서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코모라는 헤어졌고 네. 예 그래서 삼각관계 비슷하게 사각관계 비슷하게 계속 그러니까 밀당 소위 말해서 밀당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요. 또 하나의 또 그 읽는 즐거움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다가 그러니까 3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비서도 아니고 조수도 아니고 이제 파트너로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가는 그렇게 탐정 사무소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본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다음 편에서 둘이 어떻게 할지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혹시 조앤 롤링이 이 커리어 오브 이블 이후로 코모란 시리즈를 계속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근데 언론 보도에서 아마 7편까지 나온다고 했나 봐요. 근데 네. 인터뷰에서 정확히 밝혔어요. 더 많이 쓸 거라고. 7편보다 더 많이. 예. 그리고 그 다음 책 제목도 정해졌거든요. 네. 예. 제 영어 발음이 그런데 네. 리틀 화이트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뒤에 신드롬을 붙이면 그 말에게 유전자 혼란에 의해서 염색체의 유전자 혼란에 의해서 하얀 반점이 생기는 뭐 그런 병이래요. 네. 그걸 보면 이제 이 소설보다 더 뭔가 파격적인 얘기를 들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리틀 화이트니까 뭐 작은 뭐 하얀 그렇게 할 수 하얀 있는데 작은 뭐 근데 이제 네. 그 커리어오블에서 네.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지 절단 네. 그러니까 성애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아크로포모필리아 이렇게 네네. 나오잖아요. 그런 게 등장했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냥 추측만 해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낭독으로 여러분께 이 소설의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로빈 엘라코트는 26세이고 약혼한 지 1년이 넘었다. 결혼식은 원래 석 달 전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연기되었다. 예정된 결혼식 날로부터 석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매튜와 결혼 서약을 주고받았다면 나아졌을까? 약간 헐거워진 사파이어 약혼 반지에 결혼 반지까지 끼었다면 지금보다 덜 싸웠을까? 로빈은 사무실 건물 현관 밖에 서 있는 택배 배달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장갑 낀 손에 클립보드를, 다른 손에 길쭉한 직사각형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엘라코트 앞으로 온 건가요? 로빈이 그에게 다가가면서 물었다. 결혼식 피로연 기념품으로 상아색 판지를 씌운 일회용 카메라를 주문해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에 근무 시간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온라인 주문을 할 때면 집보다 사무실로 배송받는 게 더 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달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토바이 헬멧을 벗지도 않고 클립보드를 내밀었다. 로빈은 서명을 하고 긴 상자를 받았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겨드랑이에 상자를 끼자 안에 든 큼직한 물건이 미끄러져 내리는 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로빈이 말했지만 배달원은 이미 돌아서서 오토바이에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로빈은 그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새장같이 보이는 망가진 구식 엘리베이터의 통로를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간 철제 계단에서 로빈의 구두굽이 금속성 소리를 냈다. 이어 그녀가 자물쇠를 풀자 유리문이 번쩍이며 열렸고 어둠 속에 음각으로 새긴 CB 스트라이크 사설탐정사무소 간판이 두드러졌다. 그녀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다. 최근에 사건이 몰려들어서 그녀는 젊은 러시아 랩 댄서를 감시하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서류 작업을 좀 해두고 싶었다. 머리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스트라이크는 아직도 사무실 위층의 다락방에 있는 것 같았다. 로빈은 길쭉한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코트를 벗어 가방과 함께 문 뒤에 못에 걸고 불을 켜고 전기주전자에 물을 올린 뒤
책상 위에서 편지 개봉용 칼을 집어들었다. 자기가 찬양한 것이 럭비 선수 자크 버거의 길고 풍성한 곱슬머리지, 스트라이크의 짧고 또 정말이지 음모처럼 꼬불거리는 머리가 아님을 매튜가 전혀 믿어주지 않은 걸 떠올리면서 그녀는 상자 끝을 콱 찔러 테이프를 가른 뒤 상자에서 떼어냈다. 상자 안에는 여자의 잘린 다리가 옆으로 쑤셔 넣어져 있었다. 공간에 맞추기 위해 발가락은 뒤로 접힌 채였다. 네,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로빈 엘라코트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택배를 받은 거죠. 근데 택배, 이건 이제 나 결혼식 곧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주문한 물품인가 보다 하고 무심코 열었는데 그 안에 끔찍한 게 들어있었던 거죠. 어떤 이 시작하는 힘 같은 게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느껴봤던 그런 냄새를 맡았어요. 네. 해리포터에서도 맨 처음에 편지가 막 마법 편지가 날라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겨우 낑겨 사는 해리포터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걔한테 안 가고 그 뚱뚱한 애한테 네. 그래서 막 괴롭히고 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가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시작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편물을 하나 받았고 좀 무거운 발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이런 장면이 앞으로가 또 기대되면서 섬뜩하기도 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배송을 받은 그 이름은 원래 코모란 스트라이크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티커로 그 위에 이 로빈 엘라코트 앞으로 보낸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로빈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건 분명히 코모란을 겨냥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자기도 함께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만둘 것 같은데요. 제가 로빈이었다면 난 내가 못하겠다. 내가 뭐라고 다리를 택배 받자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그래서 매튜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빈은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그 운전도 잘하고요. 용감하고요. 그리고 그 처음 본 사람한테 말 붙여서 연기도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만둘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로빈이 또 심리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죠. 물론 뭐 중간에 공부를 어떤 일 때문에 그만두긴 했지만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간파하는 데 또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탐정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근두근함, 모험심 이런 게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아주 다른 캐릭터. 저는 안전제일주의. 그렇군요. 예, 그런 걸 좀 지향하는 편인데, 저는 탐정은 못 되겠구나. 이 로빈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빈이 상자에서, 이 어떤 여자의 다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큰 비명을 지르고. 이 사무실에서 이제 비명을 질렀는데, 네. 사무실 바로 2층이 코모란이 살고 있는 자취방인 거죠. 네. 예, 다락방에서 돈이 없으니까 뭐 사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후다닥 뛰어 내려옵니다. 네. 예. 무슨 일이야 하고 내려왔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는 경찰에게 전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코모란 나름대로 자신한테 이런 일을 할 만한 용의자 3명을 추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린 3명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널드 랭이라는 인물, 그리고 노엘 브록뱅크라는 남자, 또 마지막으로 제프 휘테커라는 자신의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남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휘테커에 관련된 일화들을 읽어나가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던데요. 아니 뭐 휘테커뿐만 아니라 이 도널드 랭이나 노엘 브록뱅크 이야기들이 이렇게 중간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다 있어? 생각이 실존 들더라고요. 인물이래요. 정말요? 그 실제로 취재했고 세 용의자 모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몽을 많이 꿨대요. 롤링이 밤마다. 근데 소설을 딱 끝내고 나니까 악몽이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라도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럼 아직 이게 미제이고 미제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읽으셨겠지만 어쨌든 네. 이들은 뭐 이들 나름의 또 대가를 치르잖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든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코모란한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되구나. 그것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난을 치자는 게 아니고, 코모란이 이 걸어온 삶 자체가 진짜 녹록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코모란은 단번에 3명을 떠올리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깽단의 일원인데 뭐 그 사람은 애초에 코모란이 좀 배제를 하죠. 어쨌든 이 사람 인생이 참 비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탐정답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탐정 같아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셜록 홈즈와 좀 다른 면이 코모란은 좀 직관에 의존하는 탐정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밀한 증거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용의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자기의 감을 믿고 3명을 쫓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탐정과는 좀 달랐어요. 휘테커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유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네.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일 것이라고 계속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에서도 또 이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거기도 하고요. 네. 자, 이런 끔찍한 그 택배를 받고 나니 로빈 가족 그리고 로빈의 남자친구 매튜는 큰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로빈에게 이제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 특히 매튜는 정말 앞장서서 코모란 사무실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죠. 이 로빈이 뭐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럴 겸 이제 엄마와 만나게 되죠. 이제 엄마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또 그 로빈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가족들이 분명히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또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내 딸이 다치거나 우리 누나가 다치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로빈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로빈과 엄마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특히 그런 점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고 네. 엄마는 드레스를 맞춰줬죠. 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드레스를 입어보기도 하고 뭐 그 전에 뭐 어디 식당에 가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다. 좀 덜 먹겠다 하는데 계속 살이 빠져서 나중에 가면 드레스를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도 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엄마랑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괜찮니? 네. 그냥 새로운 소식이 있나 궁금해서요. 무슨 소식? 다리에 대해서요. 어제 스트라이크가 워드를 만났거든요. 런던 경찰이요. 아, 너하고 코모란이 그 다리를 보낸 사람을 직접 찾으려는 거야? 경찰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뿐이에요. 무뚝뚝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냥 제가 거기서 일하는 걸 매튜가 너무 싫어해요. 어젯밤에 들었어. 코모란의 이름이 자주 나오더구나. 혹시 매튜가... 매튜는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너한테 죽은 여자의 몸의 일부분을 보냈어. 로빈. 또 매튜가 전화해서 내가 뇌진탕으로 입원했다고 알려온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 너더러 거길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매튜가 걱정하는지 아닌지가 아니야. 매튜가 질투하느냐를 묻는 거야. 맞아요. 매튜는 질투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진 않을 텐데. 당연히 없죠. 화낼 필요 없어. 네가 잘못된 일을 했을 거란 말이 아니니까. 네, 좋아요. 정말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 사람은 직장 상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지. 맞아요. 하지만 평범한 우정하고는 달라요. 왜?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전혀요. 어쨌건 사이가 좋은 거지? 네,
아주 좋아요. 남자들은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사이가 좋은 걸 못 참아. 그러면 어떡해요? 여자하고만 이래요? 아니, 내 말은 매튜는 분명히 위협을 느낀다는 거야. 나는 스트라이크에게 마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애인이 있어요. 엘린 토프트를 만나고 있다고요. 라디오 진행자요. 엘린 토프트? 지난밤에 TV에 나와서 낭만주의 작곡가 이야기를 한 그 금발 미녀? 아마 맞을 거예요. 잘린 다리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다. 생명이 꺼진 살덩이에서 튀어나온 하얗고 반짝이는 정강뼈. 남이 보기 전에 씻든지 페디큐어를 칠하려 했을 듯한 약간 더러운 발톱.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상자를 받은 다음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계단의 낡은 카펫 무늬가 부해져서 자기 방문 손잡이를 더듬어 찾았다. 방을 가로질러 침대로 가서는 깨끗한 이불 위로 엎어졌다. 어깨가 흔들리고 가슴이 들썩거렸으며 흐느끼는 소리를 죽이려고 두 손으로 젖은 얼굴을 감쌌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길 바랐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난 한 주간 일하면서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을 혼자서 내보내고 싶었다. 스트라이크의 몸에 대한 동생의 농담은 잘린 다리에 대한 스트라이크의 농담과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한 여자가 끔찍하고 참혹하게 살해됐는데 어느 누구도 로빈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죽음과 손도끼는 모르는 여자를 살덩어리로, 풀어야 할 문제로 해체했는데 어쩌면 그녀, 로빈 말고는 그 다리의 주인이 일주일 전까지 살아 숨쉬며 그 다리로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듯했다. 네, 린다와 이 로빈이 대화를 하죠. 근데 이제 어머니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딸이 이런 탐정 일을 하는 게 걱정도 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매튜랑 싸운 그런 조짐을 좀 봤으니까 맞아요.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를 낮춰서 다툰다고 다퉜는데 어머니는 밤에 그 소리를 들으신 거고 코모란 이름이 많이 나오더구나 하면서 그 남자 같이 일하고 있는 탐정 네. 때문에 뭔가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사이가 좋은 걸 잘 못 참아. 굉장히 구시대적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많이 구시대적인가요? 뭐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그리고 네. 제가 매튜였으면 네. 당연히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남자 탐정과 단둘이 사무실을 쓴다는 것도 깨림칙했겠거니와 지금 발 동강난 걸 지금 택배를 받았는데 계속 일하게 할 약혼남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매튜가 전형적인 그런 남자라고 할 수 있다면 뭐 편집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살면서 그러니까 잘린 다리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이제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소굴에서 빼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구시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걸 이제 말만 바꾸면 여자들은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사이가 좋은 걸 잘 못 참아. 예,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직장과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다 남녀가 섞여서 하는 거고요. 또 정말 어차피 이어질 인연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예, 뭐 저는 다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매튜가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오죽 못났으면 코모란이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찝쩍거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노파심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여기에 묘사된 영국 남자들에 대해서 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지점이죠? 이 로빈이 길을 걸어가거나 혹은 이제 코모란을 기다리면서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남자들이 추파를 보냅니다. 네.
근데 그게 성희롱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시선을 훑고요. 이게 영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이 있던데요. 실험. 예,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여성이 걸어가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영국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로빈이 되게 짜증을 내요. 이 남자들 꺼져요, 뭐 이렇게 말하죠. 너 다 사라져 버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렇게 거친 수컷들의 세계에서 살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환 씨가 이 로빈의 어떤 마음을 읽은 그 마지막 부분이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택배로 다리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정말 자기를 위로해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제 생각과 함께 울죠. 지금 택배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고 나오는데요. 이 앞장면에서 동생이 농담하는 장면이 있어요. 농담인지 뭐 좀 화를 내는 건지.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그 마음을 가지고 혼자 방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조앤 롤링이 좀 특별한 작가인 게 바로 스릴러 장르에서 놓치기 쉬운 이런 감정들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리 뭐 로빈이 좀 담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은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모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냥 빨리 뭐 다른 데 가서 좀 쉬어라. 뭐 이 정도의 말만 하지. 그러니까. 그녀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용의자는 3명이군 이런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탐정 소설, 범죄 소설은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 탐정소설, 추리소설의 법칙, 뭐 이래, 공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사실 로버트 게일브레스 작품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약간 연애 감정? 뭐 연애는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뭐 심리 분석? 아니면 문학적 배경 설명?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롤링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억해 보면 이제 그 어리숙한 탐정, 흥신소 수준의 탐정이 점점 그러니까 성장해서 네. 큰 사건들을 이제 3번째 사건까지 해결하는 거고 다음 책에서는 4번째 사건을 해결할 텐데 점점 더 탐정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탐정 소설의 공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독자 평도 읽었는데 어쩌면은 이제 해리포터를 하나 현상으로 만들어냈듯이, 그러니까 저는 좀 기대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링이 또 하나의 그 추리소설 공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네. 보통 장르 소설, 그러니까 뭐 이런 범죄 소설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하나가 캐릭터가 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등장하고 그냥 피상적이라는 사라지고. 거죠. 근데 저는 이 코모란과 로빈 캐릭터, 뭐 그게 전작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가 굉장히 풍성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깊이가 깊어서 저는 충분히 7번째 시리즈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단순히 범죄 소설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뭐 이야기를 길게 늘리는데 재주가 있는 걸까요? 해리포터 시리즈도 굉장히 그렇죠. 계속 그게 첫 편부터 끝의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예. 근데 쓰다 보니까 탄력을 받아서 스케일 자체가 이제 그 세계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는 구상을 건지.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저희 냈던 책 중에 이제 보니까 그 인기 캐릭터였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스네이프 교수가 그러니까 그 역을 맡고 10년간 이제 영화에 출연하거든요. 2001년부터 해서. 근데 롤링이 귀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비밀, 그 스네이프가
해리포터 엄마 릴리를 사랑했다는, 좋아했다는 그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영화 시리즈 이제 제작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배우 앨런 릭먼이 고백을 했대요. 들었다고.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처음 찍힌 게 2001년이고요. 해리포터 시리즈 소설에서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릴리와 스네이프가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2003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스네이프가 릴리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마지막 죽음의 성물 그렇죠. 2007년에는. 그러니까 롤링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구상이 다 있었고, 그걸 이제 배우한테 말했고, 배우는 10년간 영화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혼자만, 비밀을 지키면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그래서 감독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 요청을 거절했대요. 그래서 어딘가 그 앨런 릭먼은 표정이나 뭐 감정, 대사가 좀 달랐다고 제작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롤링과 교감한 그런 부분들이 그 되게 신비롭게 배역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모란이 조니 로크업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밴드의 멤버의 사생아잖아요. 네. 근데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부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2살 아래 여동생이 런던 근교에 살면서 오빠를 계속 챙기는데 그 외에 이복 동생이 7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소설 속에서 이름이 나온 건 4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언젠간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전작에서 좀 활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 그 이 시리즈는 뭐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콤비도 더 탄탄해질 거고, 그 개인들도 성장할 테고, 탐정사무소도 자리 잡아갈 것이고, 뭐 평지풍파 겪겠지만, 그리고 코모란 스트라이크, 로빈 엘라코트라는 캐릭터에 대한, 주인공들에 대한 뭔가 그 기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애정은 점점 더 깊어가지 않을까. 해리포터 시리즈처럼요.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대가 막 되네요. 아직 나오지 않은 캐릭터들도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 소설의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 뭐 그 중에서도 특히 로빈과 코모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다른 캐릭터의 입장에서 또 조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살인범. 네. 살인마에게 바로 옆에 카메라가 가서, 살인마의 눈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 같은. 카메라뿐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살인범의 그 마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지 이때만큼은 시점이 그냥 살인마의 시점인 것만 같이 읽혀요. 그렇죠. 그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인칭 시점에 가까운데, 그냥 그라고만 쓰고 있는 거죠. 묘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런던 정경대학 식당 계릭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라. 오늘은 예쁘지 않다. 눈은 충혈된 채 퉁퉁 부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다. 그가 옆에 가 앉아도 이 멍청한 년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몇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은색 머리 계집애에게 집중하느라 남자를 경계할 여력이 없었다. 아주 좋았다. 그녀는 곧 그를 알아차릴 것이다. 그의 모습은 그녀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될 것이다. 그녀의 약혼 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흥미로웠다. 그녀가 양쪽 어깨에 번갈아 걸머지고 와서 책상 밑에 숨겨둔 여행 가방이 새롭게 보였다. 일링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려는 걸까? 이번에는 인적 없는 거리, 가로등 없는 지름길, 쓸쓸한 지하도를 지나가게 되는 것인가? 그의 첫 번째 살인이 그랬다. 기회만 잡으면 나머지는 간단했다. 그는 그 장면을 슬라이드 쇼처럼 기억했다. 아주 짜릿하고 새로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살인을 예술로 연마하기 전, 그것 자체를 게임으로 즐기기 전의 일이었다. 그 여자는 검은 머리였고 뚱뚱했다. 같이 있던 친구는 막 고객의 차를 타고 떠났다. 차에 타고 있는 남자는 자신이 고른 여자만이 그날 밤 생존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 그는 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차를 몰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여자가 혼자, 완벽하게 혼자라는 게 확실해지자 다가가 차를 세우고 조수석 창밖으로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그걸 요청할 때는 입이 바짝 말랐다. 여자는
그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하고 차에 탔다. 그들은 가로등이나 행인 때문에 방해받지 않을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요청한 일을 끝내고 여자가 매무새를 다듬으려 할 때 그는 바지 지퍼도 올리지 않은 채로 주먹을 날려 여자를 차 문으로 밀치고서 그녀의 머리를 창문에 쾅쾅 찧어댔다. 여자가 찍소리할 겨를도 없이 그는 칼을 꺼냈다. 칼이 살에 박히는 소리, 그의 손에 쏟아지는 뜨끈한 피. 여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헉하고 숨을 쉬고 신음하며 좌석에 주저앉았고 그는 칼로 계속 찔러댔다. 그는 여자의 목에서 금 펜던트를 잡아 뜯었다. 그때는 궁극의 트로피, 그러니까 여자의 일부를 취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 대신 옆자리에서 단말마의 고통으로 경련하는 여자의 옷에 손을 닦았다. 그는 공포감과 고향감에 떨며 골목을 후진했고 시신을 태운 채 도시를 빠져나갔다. 제한 속도를 엄수했으며 몇 초마다 백미러를 보았다. 며칠 전에 보아둔 장소가 있었다. 인적 없는 시골 땅에 풀이 제멋대로 자란 배수로였다. 그가 여자를 도랑 안으로 굴려 넣자 철썩하고 얕은 물 위에 묵직한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아직 그 펜던트를 간직했고 다른 기념품도 몇 개 있었다. 그것은 그의 보물이었다. 비서에게서는 무엇을 가져올까? 네. 지금 살인범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라고 소설에서는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살인범이 지금 로빈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다리를 택배로 보냈던 그 남자일 텐데, 로빈도 일을 하느라고 누군가를 미행하고 있고요. 네. 그런 로빈을 이 살인범이 미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전에 첫 번째 살인의 기억을 지금 막 얘기를 했죠. 네. 아까 편집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앤 롤링이 어떤 문장을 쓸 때 형용사, 특히 문장을 좀 길게 쓰는 그런 습관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좀 끔찍한 장면이지만 네, 이 살인 장면을 묘사할 때 그래서 훨씬 더 좀 섬뜩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네요. 여기 그것도 있어요. 폐에서 바람 빠진 소리가 나타나. 네. 나더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 영화를 보면 저는 못 하는데. 볼 것 같은데 책을 읽으니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적당히 상상하고 말면 되니까. 아, 적당히.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많이 상상을 하고 조앤 롤링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건이 스쳐 지나가던데. 고마해라. 많이 무었다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종의 전형이죠. 이것도 영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 이거 매춘을 하는 어떤 여성을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미 드라마를 보면 이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식상하다.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 좀 서양에서는 정말 많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서양에서 이런 칼부림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를 때 꼭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이런 매춘 여성이라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가장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설에서 이런 장면을 다룰 때는 확실히 좀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게 지금 약혼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매튜와 파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싸우다가 매튜에게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랑 결혼 안 해! 이러면서 지금 매튜와 결별하고 네. 지금 혼자 나와 있는 상태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좀 뒤에 나오죠. 네. 예. 그 매튜와 이제 헤어져서 충격에 빠진 로빈이 이제 술집에 있는데요. 코모란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코모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튜와 지금 헤어졌다.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 코모란과 로빈이 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저는 이 두 사람 분명히 지금 다른 애인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매튜야 뭐 헤어졌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성의 감정 그리고 묘한 애정의 감정이 섞인 상태로 서로가 썸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모란 입장에서는 뭐 그 직장 동료를 굉장히 걱정하는 그리고 살인범이 근처에 있다면 진짜 위험한 거니까요. 네네. 예, 굉장히 걱정하면서 연락을 취하고 매튜는 동시에 이제 전화 받아라.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문자 계속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 로빈은 두 남자에게 계속 문자를 받고 연락을 받으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난 탐정이에요. 몇 잔이나 마셨어요? 딱 한 잔이요. 무슨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 얼굴이 거의 죽어가는 꼴인데. 뭐 요즘 워낙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요. 그 여행 가방은 뭐죠? 약혼 반지는 어디 갔어요? 그게 없었던 일이 됐으니까요. 왜죠? 당신이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인 일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절대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 펍에서 내가 별소리를 다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번이요. 뭘 좀 먹어야 할 것 같군요. 그게 제가 딱 당신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케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케밥이 싫어요. 여기는 런던이잖아요. 케밥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포테이토 칩이 좋아요. 로빈이 말하자 스트라이크가 포테이토 칩을 사왔다. 무슨 일인데요? 내가 일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상냥하게 굴지 말아요. 참을 수 없다고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평소처럼 하는 거죠? 퉁명스럽게 말을 안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어쨌건 공과 사를 구별해야죠. 매튜하고 어떻게 된 건가요? 엘린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똑같아요. 엘린하고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하고 잘 맞아요. 조용히 만나는 게. 엘린은 딸이 있는데 내가 딸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혼 과정이 복잡해서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닉과 일사를 통해서요. 그 두 분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모르는 사이에요. 두 사람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 엘린이 자기 오빠와 함께 왔어요. 오빠가 의사고 닉과 같이 일하거든요. 그전에는 닉하고 일사도 엘린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 로빈 차례로군요. 헤어졌어요. 매튜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그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매튜가 다른 여자랑 잤어요. 그녀가 작고 긴장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포테이토 칩 봉지를 들었다가 안이 빈 것을 보고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제기랄. 스트라이크가 말했다. 게다가 한 번도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랬어요. 나도 아는 여자랑요. 기가 막힌 일이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유감이에요. 그 사람이 어쩌다 그 이야기를 했나요? 네,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연락이 잘 안 됐고, 그녀를 이제 찾기 위해서 코모란이 온 겁니다. 근데 이건, 직장 상사로서 왔다기보다는, 왠지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로서 왔다는 느낌이 그렇죠. 좀 강하게 듭니다. 대사도 한번 하잖아요. 내가 일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맞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대사인데.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때문에 맞게 왔을까? 안 왔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펍에서 지난 날의 추억도 있죠. 네. 바로 지금처럼 반대 상황이에요. 네. 로빈이 좀 다독여주고 이 스트라이크가 네.
약간 심란해서 많이 취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작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나 봐요. 네. 그때 16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얻어맞고 헤어지고 네. 좌절에 빠져있던 스트레이크가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펍에 가서 술이 떡이 돼요. 그러고 이 거구를 로빈이 이제 부축해서 다리도 뭐 난리가 네네. 났겠죠. 그 의족 때문에 쓸리고 무릎. 그래서 휘청휘청 걸어가다가 뭐 케밥도 먹어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크는 기억이 없고 그리고 나서 빨리 가라고 나 토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보내죠 로빈을. 근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둘이 원래는. 뭐 매튜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물론 한 번 만나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와 매튜가 만나긴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나누지 않거든요. 여자친구 어때 남자친구 어때 이런.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사생아이고 아버지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엄마는 그렇게 죽었고 네. 약물 중독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다 뒷조사를 하면서도 로빈은 스트라이크에게 말하지 않고 예 그냥 공적으로 굉장히 좋은 파트너처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스트라이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약혼만지를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인범이야 그녀를 이렇게 샅샅이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챌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공적인 사이라면 아니 그녀가 지금 약혼반지를 끼고 안 끼고 있는지 약혼반지를 이거를 꼈건 우정반지를 꼈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몰라야 되는데. 예. 근데 코모라는 단번에 알아보고 약혼반지 없네요. 예,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느끼했어요 지금. 아, 약혼반지 없네요, 이거? 아유, 뭐 좋은데. 그냥 전 로빈 역할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매튜가 세상에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소설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셰라 셰드록이라는 인물과 그러니까 친구 사이인 거죠 대학 시절. 네.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해요. 한 7년 전. 그때 이 로빈은 잠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네. 충격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을 때였고. 그런데 그러는 사이 나도 힘들었다, 외로웠다는 핑계를 대면서 매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쩌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서 지금 고백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저희가 언급을 여기선 하지 않겠지만 로빈이 그 대학 시절에 겪었던 그 사건은 글쎄요. 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네, 특히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해질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건 글쎄요. 저는 용납할 수 없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택배로 다리를 받아본 거에 버금가는 지금 충격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매튜와 지금 크게 싸우고 난 뒤에 약혼반지 빼고, 네,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 진짜 궁금해집니다. 예. 물론 이 커리어 오브 이블의 2권,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느낌이 오긴 합니다. 약간 뭐랄까요, 진짜 영화 같은 장면도 펼쳐지고요. 설마 하는데. 왠지 저는 그 일을 코모란과 로빈이 버리지 않을까. 그 유명한 영화 있거든요. 예. 졸업이라고요. 졸업. 네. 그 졸업의 마지막 씬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들이 낭독하고 소개해드린 부분들이 커리어 오브 이블이라는 아주 섬뜩한 살인마가 살인을 저질러 나가는 소설 중에서도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두 남녀의 러브 스토리 밀당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사이코패스가 등장하고 예. 우리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필명을 써가면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어떤
탐정 추리 소설인데 네. 예. 저희들의 소개의 초점이 약간 또 로맨스에 가 있었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이 로버트 갤브레이스, 조앤 롤링이 의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완전히 탐정 소설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오싹오싹한 공포도 한쪽에 존재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생활의 면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그런 긴장감이 그 살인 사건이 주는 그런 긴박감도 있지만 이렇게 썸을 타는 두 사람의 주는 긴장감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아요. 읽을 맛이 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그 세 용의자 모두 정말 우리가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험악하고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것조차 어쩔 때는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그 와중에 정말 사람 같은 사람 매튜조차도 그러니까 되게 어리숙하고 하지만 바보같이 발설해버리고 많은 네. 고백을 해버리고 많은 그런 그다음에 그 로빈과 코모란의 그런 뭐 이야기들 그다음에 보조 맞춰서 어쨌든 추리를 해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대비돼서 밝고 좀 명랑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네. 그 세 명의 용의자 때문에 더 돋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주변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게 저는 조앤 롤링이 진짜 장대한 소설을 구상하고 있구나. 그러려면 캐릭터 하나하나에 입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쉔커라고. 쉔커. 맞아요. 네. 그 쉔커가 이제 좀 불량이 가득한 남자인데. 불량한데 도움을 주는. 네, 코모란의 어릴 적 친구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코모란 어머니가 이 쉔커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또 다른 어머니로서 코모란의 이 친모를 정말 잘 따랐던 그런 캐릭터인데 나중에 제프 휘테커가 거의 죽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근데 그 무죄를 제프 휘테커가 이제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법정에서 이 쉔커라는 인물이 난동을 또 부리기도 하고 제가 죽였다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쉔커도 이 드라마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어떤 역할로 나오지 않을까. 예,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친한 코모란이 친구인데 뭔가 코모란이 부탁할 때마다 돈 받고 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 남자는 결코 선의로 물론 뭐 착한 마음도 좀 있겠죠. 근데 선의로 무료봉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그 코모란이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지금 코모란이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쉔커한테 좀 기다려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친한 친구니까 우선 넣어둬라. 뭐 다음에 내가 받겠다라든가 뭐 계좌이체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주기를 되게 기다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모란도 이 쉔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게 저렇게 제때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뭐든 훔쳐간다. 그러니까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로빈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것도 흥미롭더라고요. 독특한 캐릭터예요. 네. 예. 그뿐만 아니라 뭐 가끔 신세지는 네. 부부도 있고요. 친구 부부 닉과 네. 굉장히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늘 뭐 프리미엄 시사회를 한다고요? 드라마가?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영상으로 만나볼 게 기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네. 만들어져서 네. 그쪽에서 시사회를 하는 언젠가는 거죠.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겠죠. 뭐 넷플릭스나 있으니까요.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 커리어 오브 이블의 1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1권 중에서도 한 3분의 2 지점까지 아직 못 갔어요. 네. 예. 2권에서는 이 두 사람, 로빈과 또 코모란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코모란이라기보단 로빈이 아닌가. 거의 로빈 같아요. 네, 예. 적어도 이 커리어 오브 이블 안에서는요. 네. 로빈이 혼자서 거의 다 해냅니다.
그래서 이 월급을 훨씬 더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그 헌신적인 직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뭐 출퇴근이란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택배도 집으로 안 받아보고 사무실로 받아보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코모란이 이렇게 보면 되게 교묘하게 직원을 잘 부리는 악덕 업주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권을 여러분 보시면 이 범죄 소설, 그 추리 소설의 면모가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예. 그래서 이 3명 중 과연 누가 범인일까? 여러분 꼭 2번째까지 읽어보시길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편집자님은 이 코모란 시리즈를 쭉 따라 읽어오셨잖아요. 이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설에 빠지는 이유는 주인공 아니면은 뭔가 그 매력적인 인물 그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읽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게 하는 뭔가의 궁금함 이런 거. 네. 근데 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이들도 21살, 뭐 35살에서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성장해가고 이런 모습들이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해리포터에서도 뭐 조금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시리즈를 읽으면서 너무 대담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적나라해서 저도 좀 약간 이제 뭐가 남는 거예요. 잔상이. 그래서 드라마는 저는 아마 안 볼 것 같은데요. 네. 예,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게 커리어 오브 이블의 내용이 그러니까 거예요? 쿠쿠스콜링 3부작이 나가고요. 네. 실크홈 2부작, 그다음에 커리어 오브 이블이 2부작. 그래서 총 7부작으로 다 합쳐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됩니다.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이 작품. 그러니까 뻔한 탐정 소설, 추리 소설, 그리고 뭔가 시간 때우기 용으로 급하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읽었던 소설보다 좀 더 오래 잡고 보고 싶은, 그리고 해리포터만큼의 새로운 세계는 아니지만, 새로운 좀 추리소설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근데 해리포터만큼을 기대하신다면,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만족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어떤 소설을 읽혀도 해리포터만큼 만족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도 그 부담을 안고 있고 책을 만든 편집자도 저는 부담을 안고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코모란 스트레이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는 롤링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독자들의 힘, 그다음에 작가의 힘, 그다음에 뭐 저 같은 편집자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완성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환 씨는 어떤 분들께 이 책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해리포터 시리즈만큼 만족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고 겸손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만큼 작가만의 세계를 아주 활짝 펼쳐놨다는 느낌을 받아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푹 빠져서 이 시리즈를 쭉쭉 읽어나가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셜록 홈즈가 영국이 이제 근대 사회로 접어들 때 이 탄생한 캐릭터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어떤 사회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캐릭터가 이제 왓슨과 셜록 홈즈인데 저는 21세기의 맞아. 영국 사회상을 대변한 캐릭터는 어쩌면 코모란과 로빈이 될 수도 있겠다. 현대판이 되겠네요. 네, 예. 뭐 아직은 3번째 시리즈까지만 나와서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서 88만 호 세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취미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진짜 생존에 걸린 문제고요. 맞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아주 많은 결핍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셜록 홈즈가 그러니까 천재,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하지만 나와 같을 수 없는 인물이라면 천재 탐정. 코모란과 로빈은 저 사람 뭔가 좀 부족한데 근데 나랑 어쩐지 닮아 있는 것 같아. 현실 흥신소 탐정. 네, 이런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전 코모란 시리즈가 앞으로도 좀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맞는데요. 그 코모란이 발을 받고 다리를 받고 나서 일이 끊길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네. 전작에서도 계속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고 이제 경찰이 계속 개입하지 말라고 이제 손 떼라고 그러는데도 안 떼고,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다락방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엔 사무실에 잤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안정된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말씀하셨듯이 이 책에는 그러니까 그 이번 커리어 오브 이블에서는 런던을 벗어나서 좀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던 뭐 베로 인퍼니스나 뭐 멜로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건물 묘사된 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도 검색해서 보시면 똑같아요. 롤링이 묘사한 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게 돔이다, 아니면 뭐 작은 북처럼 생겼다, 그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전 사실 책 만들면서 감탄하면서 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펍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지하철 노선도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정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갈아타고. 영국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조금 더 복잡하던데 어쨌든 잘 찾아다니는데, 언젠가 한번 스트라이크가 다녔던 길,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 스트라이크가 엄마 죽기 전에 무단 점거지 마지막에 살았던 곳도 있고, 뭐 우리가 이런 추리소설 많이 봤던, 그러니까 어떤 뭐 살인마의 집도 있고, 뭐 이런 거리들을 한번 거닐어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풍부하게 롤링이 담아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이제 추리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재미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던 게 얼마 전에 다룬 우리 서울지방경찰청도 나오고 노량진도 나왔던 우리 김혜란 작가의 소설 생각이 납니다. 네. 아주 디테일한 묘사였기 때문에.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108회를 조앤 롤링의 소설, 그렇지만 다른 이름으로 낸 로버트 갤브레이스의 커리어 오브 이블 다뤄봤습니다. 네. 또 이소영 편집자님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늘 낭만서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잖아요. 이번에는 청취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께 조앤 롤링의 사인본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 탐나는데요. 네. 조앤 롤링 사인. 댓글을 남기면 되겠네요, 우리가. 근데 전 사인 궁금해요. 어떻게 돼 있을까? 로버트 갤브레이스라고 사인을 했을까? 그러게. 아니면 JK 롤링이라고 했을까? 오.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지면 댓글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증샷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소영 편집자님 보내드리면서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네, 재밌었습니다. 방송보다 재밌는데요. 나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풍성했고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에 안 나가는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만서점 108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리즈 무어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장편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